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두 아이 키우는 40대 초반 주부예요. 남편과 결혼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고, 여느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히 해왔다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놈이 외도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4년 동안이나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무려 3살이나 많은 연상녀와 몰래 만나고 있던 거예요. 바람을 피운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의 대답은 참 뭐랄까, 결혼해서 애 낳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저를 2번 죽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느껴졌대요. 첫째 애를 낳았을 땐 육아휴직 쓰고 버티며 다시 복직을 했었는데, 둘째까지 태어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만 일을 그만두자고 한 게 벌써 몇 년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로서 꾸밀 시간 따위는 아예 찾을 수가 없었죠. 아이 둘 뒤치다꺼리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지도 않고 그저 흔한 말로 전우애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느껴진다고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이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남편의 개소리에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정에 소홀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내 아이들의 아빠니까.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이혼만은 막으려 발버둥을 쳐섰네요. 벌써부터 저를 욕하시는 게 들리는 것 같군요. 저도 인정합니다. 아무리 아이들 때문이라고 해도 바람 피운 남편에게 매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욕먹을 만하다는 걸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혼녀가 되는 것도 싫었고, 거기다 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살 수 없는 것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자존심이라고 여겼는데 결국 망가지는 건 제 자신뿐이었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그대로 용납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남는 건 초라하고 볼품없는 제 자신뿐이라는 걸 발견했지만, 막상 이혼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나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결혼하고 행복하게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나만큼 불행한 여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망설였다면,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비록 위자료는 챙길지 몰라도 남편과 그 상간녀가 행복하게 살 텐데,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다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라고 해봐야 남편의 카톡 메시지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뿐이었던지라 쉽사리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도 애매했고요. 남편은 처음에 걸렸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더니 나중엔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계속 무시했더니 남편 역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아이들은 뒷전이고 그 여자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맨 처음 남편의 카톡을 보고 외도를 했다는 의심이 들자마자 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을 거의 못 써줬네요. 하루 종일 TV를 틀어주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다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아겠죠. 그러다 문득 보란듯이 계속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그때부터 남편의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고 수시로 남편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그 여자와 다니는 모텔이나 펜션, 그리고 둘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들을 사진 찍어 모아놓고 집에 있는 노트북과 남편 카톡이 연동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둘이 나눈 낯뜨거운 대화 내용도 모조리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도 무조건 이길 수 있고, 거기다 상간녀 소송까지 가능하다고 하길래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 소송에서 나오는 위자료만 바라보고 있기엔 두 아이들과 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겁니다. 전 일단 신경정신과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정신과에 다닐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다녀보니 정신과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살면서 힘든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혼자 삭히고 참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게 나중에는 큰 병이 되는 주원인이라는 담당 선생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했네요. 아무튼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두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엄마 역할도 다시 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는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집안일도 딱 저와 애들 몫만 하고 심지어 밥도 저희끼리만 먹었네요. 남편은 그런 저와 아이들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알아서 살더군요. 저도 아무 신경 안 썼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집에서 밥 먹는 경우는 원래도 별로 없었고 애들에게 애정 같은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애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몰래 바람 피울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수시로 남편의 카톡을 통해 여전히 상간녀와 만나고 있다는 건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있었고 그 상간녀 역시 남편을 총각으로 알고 만나고 있었으니 나중에 피보는 건 제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일 테니까요. 당시 제게 중요한 건 제 자신과 아이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정신과 약물도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자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겐 친정 부모님이 안 계세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혼자 저를 키워주신 아빠 역시 성인이 되고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물려주신 재산이 좀 있어서 직장을 구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공교롭게도 부모님 안 계십니다. 재산 정도는 저와 비슷해서 반반 결혼했고요. 둘 다 버리는 나쁜 편이 아니라 그동안 재산도 제법 모였네요. 제가 전업주부를 결심한 이유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대비를 해야 했던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재취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구직 시장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내 둘 달린 아줌마를 서주겠다는 회사를 찾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여러 통의 이력서를 뿌린 결과 아주 다행히 제법 탄탄한 회사에 입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나 되는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에 회사 일까지 해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 어떤 도움도 없었고 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그 과정이 제가 이혼을 안 하고 버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최소한 혼자서 두 아이들을 키울 여건은 만들고 나서 이혼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8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흘렀고 제 생활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아줌마 티는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애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낸 다음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남아있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끝인가요? 운전해서 애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들과 놀아주죠. 밤에 겨우 애들 재우고 나면 정말 파김치가 되는데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직장맘으로서의 생활 패턴이 몸에 익을 무렵 전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4년을 넘게 바람을 피워온 상간녀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남편 카톡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제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못 느껴서 바람을 폈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남편이 다시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와 헤어져서 저한테 돌아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제게 다시 매력을 느껴서 그 여자와 헤어진 건지 말이에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때까지 제가 살아온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하고 여느 때처럼 애들 밥 먹이고 놀아주다 재우려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말을 걸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물음에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니까 갑자기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애들 재워야 할 시간이니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런데 한참 후에 애들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맥주를 사놓고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기분이 참 복잡 미묘하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자마자 바보처럼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는 냉정하게 날 버렸던 사람이 이제와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 동시에 남편이 보기에도 다시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알 수 없는 뿌듯함도 느꼈네요. 사실 저의 원래 계획은 몇 개월 정도 일한 다음에 남편과 깔끔하게 갈라서는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계획했던 일들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록 남편과는 헤어졌다고는 하나 가정 있는 남자와 겁도 없이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고소장을 날리는 거였어요. 근 1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실 테고 제가 할 일은 그 여자 직장과 집에 쳐들어가 난장판을 만드는 거였죠. 어차피 신상 정보는 다 확보해둔 상태라 크게 어려운 건 없었네요. 단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문제였는데 처음엔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그 여자 때문에 졸지에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서 없던 용기도 쥐어짜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제일 많은 저녁 시간에 찾아가 미리 생각해둔 상욕들과 함께 머리채 시원하게 잡아주고 나왔네요. 제 손 한가득 머리카락을 뜯긴 그 여자는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진짜 누가 유부남이랑 바람이나 피는 여자 아니랄까봐 얼마나 그 동네에서 내 숨을 떨고 살았던지 이웃 주민들한테는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평소에 워낙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소문이 났던데 제가 찾아가 한바탕 뒤집은 후로는 뭐 볼 것도 없었죠. 남이 남편 꼬셔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인간이라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걸어놨으니 저한테 위자료도 뱉어내야 할 테고요. 나중에 남편과 이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람들 손가락질에 지쳐 결국 미용실 접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꼬셨던 그 여자가 먼저 꼬셨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2년 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진 거 그게 중요한 거라 조금도 너무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리고 다음 수순으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친구 집에서 지냈고요. 물론 애들과 함께요.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사이인 제 친구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직장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혼 소송 마무리될 때까지만 같이 지내자 하고 이미 이야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걸기 전에 미리 짐도 대충 옮겨놨죠.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도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비록 남남처럼 지내긴 했지만 여전히 군소리 없이 한 집에서 지낸 걸로 미루어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하겠지라고 짐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저를 바보천치로 봤다는 거죠.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는 제가 뭘 어쩌겠냐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다행인 건 남편이 저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들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고 덕분에 넘칠 만큼 바람의 흔적들을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워낙 빼박인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었다 보니 재판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위자료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집과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반은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받았고요. 양육권 역시 남편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었어요. 당연히 양육비도 매달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책정받았고요. 남편은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게 자기가 자초한 거니 그 누구도 원망하지는 못하겠죠. 아무튼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친구 집도 가까워 퇴근하고 종종 만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고 거기다 바람까지 핀 남자에게 매달렸는데 정작 애들은 아빠가 있던 없던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구제불능 남편과 살았는지 입증이 되더군요. 이제라도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저와 아이들만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참으로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는 입이 근질거려 못 참겠네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한 지는 5년 차가 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는 가지고 싶은 생각도 낳을 계획도 전혀 없고요.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말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하기는 싫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저는 아이를 안 좋아했거든요. 물론 남편에게도 저의 이런 마음을 사귀기 전부터 알렸지요. 다행히도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받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나 말고 다른 여자 찾아 떠나가라고요. 남편이야 뭐 어차피 저보다 아이한테 더 관심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문제는 시부모님이라며 혼자 걱정을 제법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삼남매 중 둘째였고 아주버님이 이미 아들을 둘이나 낳았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긴 하시더라고요. 다만 언제라도 생각이 바뀌면 한 명이라도 낳았으면 하시긴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워낙 아이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라서 이제는 포기하고 아이 이야기는 전혀 안 하세요.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3년 전에 결혼을 했고 시누이 역시 딸 하나를 낳아서 살고 있는데 시가 쪽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면 아무래도 우리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무슨 장식품도 아니고 남들 눈치 때문에 의무감으로 낳는 건 오히려 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부부 둘이서도 꽤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평소에 남편이랑 같이 운동이나 취미 생활도 같이 하는 편이고, 특히 둘 다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주말이면 가깝던 멀던 내키는 대로 여행을 떠나곤 하죠.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전국 팔도에 있는 맛집이나 유명 관광 지역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예요. 둘 다 쇼핑도 안 좋아하고 취미 생활도 돈 들어가는 건 하지 않다 보니 평소에 퇴근하고 산책하거나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주요 일상입니다. 그나마 주말에 여행 다니는 것도 최대한 경비를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벌면 버는 대로 대부분 수입을 저축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 5년 동안 꾸준히 돈 모으며 나름 만족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파트를 한 채 증여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는 제가 외동딸이라서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주시는 거라고 하셨고 남편이랑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꽤 있다고는 해도 최소 3, 4년은 더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로서는 완전 대박 그 자체였던 거죠. 친정 부모님께 감사 인사와 성의 표시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그때 주시려고 했던 집이 있었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장남도 아닌데 결혼 비용은 크게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당시에 시누이가 결혼을 안 했던 터라 둘째 아들보다는 막내딸 결혼할 때 도와주시겠다며 딱 1,0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아직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해주실 의향이 있다는 건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빈정이 상한 저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 딱 1,000만 원만 받고 결혼을 강행했거든요. 그 후로 남편이랑 저 둘 다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 집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비록 적은 벌이는 아니지만 우리 둘이 부지런히 벌어봐야 서울의 집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빡세게 모아서 경기도 쪽에 집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들으신 친정 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직장이 서울인데 괜히 경기도까지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주기로 했던 그 집을 미리 당겨서 줄 테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신 거죠. 정말 뜻하지 않게 서울에 집이 생겨버린 겁니다. 조금 연식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해도 주변에 학군도 좋고 지하철역이랑도 꽤 가까워서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감사했지만 남편은 한동안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지 않을 만큼 감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밤에 잠도 잘 안 온다면서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내 집을 가진다는 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새삼 깨달았네요. 물론 매입으로 받은 건 아니고 부모님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아래 위로 옷 한 벌씩 쫙 빼드렸지요. 재건축이라도 하지 않는 한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 계획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특별히 좋은 자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설레이는 기다림 끝에 지난달에 입주를 했는데 남편이나 저나 마치 신혼생활을 한 번 더 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세 계약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 제 명의 집이 있다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만큼 좋더군요. 그런데 저희 이사하고부터 자꾸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시누이까지 집들이는 언제 하냐 재촉을 하길래 짐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했거든요. 시부모님 2분과 아주버님, 그리고 신혼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불렀더니 북적북적 온 집안이 가득 차는 느낌이더라고요. 음식은 갈비찜 하나만 제가
직접 솜씨를 냈고 나머지는 동네 한식당과 맛있다고 소문난 집들에서 대표 메뉴로 한두 가지씩 포장해서 준비했습니다. 비록 차리는 정성은 부족한 게 맞지만 그래도 나름 부지런히 발품 팔아 얻은 정보력으로 맛있는 메뉴만 차린 거라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게 차려서 대접했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을 보고는 이렇게 근사할 줄은 예상을 못했다며 부러워하셨어요. 밖에서 볼 때는 평범하게 오래된 아파트지만 싹 다 리모델링을 해놓은 실내 모습에 같은 여자인 형님이나 시어머니가 부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집 구경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시누이가 말 한마디 없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집들이를 초대받아서 온다는 사람이 그 흔한 휴지나 세제 한 통 사온 것도 없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안색이 어두워서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냥 그날이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하고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본격적으로 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누이가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그것도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무슨 초상집에 온 사람 마냥 펑펑 울어대는데 모든 식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지요. 조카는 자기 엄마가 우니까 옆에서 따라서 울고 분위기는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심해부가 시누이 손을 붙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둘이서 한참을 투닥거리는 것 같더니 신우가 문을 벌컥 열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저희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심해부도 남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한마디만 남긴 채 조카를 안아들고 뒤따라 나갔고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과 저희 부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저 벙쪄 있을 뿐이었어요. 별로 내키지도 않은 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해서 돈도 많이 쓰고 거기다 청소며 음식 준비까지 며칠을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니까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신혼애가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남은 우리끼리라도 식사를 하려 했지만 이미 그럴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어영부영 대충 자리를 마무리하고 아주버님네와 시부모님도 댁으로 돌아가셨지요. 남편이랑 둘이서 열심히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순간 너무너무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쓴 돈이 아까운 것도 아까운 거지만 굳이 왜 남의 잔칫날에 울고불고 싸우면서 난리를 치고 간 건지 이해가 안 되었죠. 솔직히 남편이 잘못한 건 딱히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남편까지 미워 보이길래 괜히 우리까지 싸울 것 같아 그날은 서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집들이가 토요일이었으니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오전에 전날 남았던 음식이나 꺼내 먹으면서 남편이랑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겠구나 싶어 안방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제는 미안했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시누이가 요즘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우리 집을 보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복받쳐 오른 것 같다면서 제가 좀 이해를 해달랍니다. 3년 전에 시누이가 결혼할 때만 해도 나름 넉넉하게 결혼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자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쓸만한 전셋집에다가 혼수도 거의 최고급으로 채웠거든요. 물론 신혼의 부부도 맞벌이고요. 하지만 씀씀이가 해픈 편인데다가 그 사이에 수도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세금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나마 작년에 전세 재계약할 때는 조금만 올려주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해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 아들내외가 들어와서 살 거라며 무조건 집을 비워달라 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의 아파트와 비슷한 곳들은 대부분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은 더 줘야 하는데 신혼의 벌이로는 이미 받아놓은 전세대출 이자만 갚기에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예 경기도 외곽까지 나가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장을 옮겨서 지방으로 내려갈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서울에 아파트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서 그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네요. 솔직히 어머님의 해명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오빠가 집이 생겼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기분 좋을 일 아닙니까?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약간 부러울 수는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아무리 배가 아프다고 해도 집들이 자리에서 눈물까지 펑펑 흘리고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들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걸 또 그대로 전달해주는 시어머니도 무슨 마음인가 싶기도 했고요. 신우 말로는 우리한테 애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좋은 집에서 살 필요가 있냐? 뭐 그런 말도 했다는데 아니 우리가 애가 있던 말던 그게 집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대신 사과를 하시기도 했고 저도 남의 집살이를 안 해본 것도 아니라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었지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아주 황당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미리 물려주신 집인데 도대체 이 과정에서 제가 신우한테 사과해야 할 만한 잘못을 뭘 했냐 되물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와 그리 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말은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과를 시키시는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신우가 아니라 저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공격적인 말투로 어머님께 질문을 하니까 어머님도 약간은 멋쩍어 하시면서도 그래도 식구끼리인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며 제가 먼저 마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신우도 그때는 미안하다 사과를 할 거라네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앞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돌려서 말하길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알겠다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겠다 대답을 했지요. 어머님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우는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도 아직 기분이 나쁜지 목소리에서부터 신경질과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다짜고짜 왜 전화했냐라고 하길래 저도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해버리자 작정하고 입을 열었네요. 어머님이 아가씨 사정 전부 다 이야기해줬다고 하도 전화해서 사과하라 하시길래 전화드린 거라 오늘 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 혼자 집을 사서 죄송하다 그랬지요. 집도 없이 전세 살고 있는 아가씨를 봐서라도 저희 부모님한테 집을 받았으면 안 되는 건데 아니면 최소한 리모델링이라도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온갖 욕설과 함께 지금 미쳤냐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그러면서 어차피 지금 아파트도 네 능력으로 산 것도 아니고 부모 잘 만나서 얻어 걸린 건데 잘난 척 좀 어지간히 하라대요. 진짜 단단히 꼬여도 제대로 꼬였구나 싶어서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아가씨야말로 예에 좀 갖추시라고요. 아무리 본인 인생이 힘들어도 그렇지. 대체 남의 집들이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누구는 뭐 소리 지를 줄 몰라서 가만히 있냐라는 식으로 저도 목소리를 같이 높였더니 밖에서 남편이 그걸 듣고 어느새 제 옆에 와 있더라고요. 곧바로 남편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들고는 또다시 울고불고 욕하며 소리 지르고 있던 시누이를 호되게 혼을 내더군요. 사는 게 팍팍해서 억하심정이 생기는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자기도 너무 서운하답니다. 가족으로서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줘도 모자를 판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은 저한테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문제인데 말이죠. 분이 안 풀린 제가 남편에게 앞으로 너네 식구들 얼굴 볼 생각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남편도 알겠다며 그렇게 하라더군요. 설날이고 추석이고 나는 우리 친정에만 갈 거라고 허구한 날 만나기만 하면 욕하고 싸우기만 하는 니네 집은 너 혼자 가랬더니 남편은 한숨만 길게 쉬면서 알겠답니다. 그 후로도 있는 성질대로 남편에게 막 쏟아냈는데도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리고 집들이 때 생각만 하면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장남이라고 1억 5천인가 맞춰줬다고 들었고 저희 남편은 장남도 아니니까 알아서 결혼하라 해서 돈 500만 원 받고 퉁쳤거든요. 근데 또 시누이 결혼할 때는 막내딸이라고 혼수 비용 5천만 원 해줬다 들었을 때
남편에게 농담 삼아 당신 주워온 아들이냐 할 만큼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한테 집 생긴 걸로 저렇게까지 시기 질투를 하는지, 거기다 저보고 먼저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중에 아무것도 못 해준 우리한테 오히려 어머님이 미안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앞으로 시부모님에게 용돈 챙겨드릴 생각도 없고 노후에 모시고 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장남이나 막내딸이 모시고 살던지 하겠죠. 남편도 이번 일로 크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나마 빠르게 손절했다 치고 앞으로는 속 편하게 우리끼리 잘 살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